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이 원망스럽기만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42로 2년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아이를 갖기 위해 가진 노력이란 노력은 다했지만 원하는 소식이 찾아오지 않아 포기했을 즈음 선물같이 찾아온 아이였기에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뒤늦게 찾아온 행복한 일상을 즐기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저희 가족을 보고 신이 질투한 걸까요? 얼마 전 아내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수술은 물론 항암도 의미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다르게 아내는 덤덤했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저를 보며 여보 빨리 우리 딸랑구 보러 가자 라며 밝게 웃어 보이더군요.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저와 달리 아내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 옆을 보니 아이 옆에서 자고 있을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자 저는 너무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세탁실에서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세탁실 바닥에 앉아 아이에게 들려줄 동화책을 녹음하고 있더군요. 아이 정서 발달에는 엄마가 매일 읽어주는 동화책이 도움이 된다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니 녹음본이라도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며 나 잘했지? 라며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탁실에서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왜 눈앞에 보이는 행복만 좇았을까요? 병들어가는 아내를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와 딸 걱정만 하는 저 여자를 어쩌면 좋을까요? 애써 밝은 척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얼마 남지 않은 이별을 저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연은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사연인데요. 어떤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심각한 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 또 수술을 해서 시간이 또 이만큼 지나서 완치가 됐고 수술한 지 이제 6년째가 되는데 제가 아팠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있긴 하더라고요. 식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나 혼자만 아프고 나 혼자만 걱정하면 좋겠다. 식구들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얼굴 보는 거가 좀 불편할 것 같다. 하물며 또 나이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막 특히 더 걱정하고 막 엄마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엄마 암이라고 하니까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알리면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저도 좀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어리고 또 젊으시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해드려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 마음 좀 불안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라고 좋은 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글귀 몇 개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같이 읽고서 또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짧게나마 읽어드릴 책은 이수연 작가의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입니다. 이수연 작가님은 죽음의 문턱을 직접 경험해 보셨고 또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지내보신 적이 있는 그런 작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공황장애와 어떤 발작, 우울 그런 부분에서 따라오는 비참한 감정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작가인데 그때의 그 감정들을 토대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글이 조금 우울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염려를 책 뒤에다가 해놓으셨는데 본인의 마음 아팠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아픈 이야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분명히 위로받는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또 오늘 사연 주신 남편분께서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로등조차 드문 때였다. 낮에는 동네 조성이라는 이유로 그려놓은 벽화덕에 밝은 느낌을 주었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벽화는 언뜻 흐릿한 형체의 동물이나 사람처럼 보여 으슥함을 더했다. 그런 동네에서 자식 둘을 키우는 딸이 자꾸만 마중 나오는 것이 불안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희멀건 얼굴을 한 14살 아이.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면 한낮보다 환하게 웃는 아이. 퇴근이 조금 늦어진 기우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였다. 아빠! 딸은 항상 같은 곳에서 기우를 기다렸다. 어두운 골목에 위치한 공중전화 박스. 바로 위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딸은 가로등 빛을 받으며 맑게 웃었다. 기우는 빠른 걸음으로 딸에게 다가갔다. 손이 닿을 거리가 됐을 때 눈앞에서 놓칠세라 와락 껴안았다. 지안아, 아빠 기다리지 말라니까. 밤에 혼자 나와 있으면 어떡해. 여기서 기다리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앞으로는 집에서 기다려. 괜찮다니까. 태연이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에 기우는 더 쓴소리를 할 수 없었다. 기우는 전화박스 안에서 얼마나 기다렸을지 모를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는 애교라고는 없는 아들이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럼에도 기우는 웃음이 났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되돌아봤을 때 가장 소중하다는 걸 남들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그 소중함을 깨달았던 때에도 삼거리 매점 골목 뒤편 여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기우는 평소보다 일을 빨리 끝냈다. 이른 퇴근길 습관처럼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지훈이었다. 지안이는 아직 안 왔는데요. 아빠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라 그런지 엄마를 닮은 건지 지우는 섬세하지 못했다. 저학년인 동생 지안이 먼저 학교가 끝났을 테고 먼저 집에 와 있는 게 당연할 텐데 자신이 먼저 집에 와놓고도 동생이 왜 아직까지 안 오는지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은 듯했다. 반면 기우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길도 잘 모르는 지안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어디서 길을 잃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최악까지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뻗어가는 마음은 부모가 아닌 사람은 가늠하기 힘든 두려움이었다. 일단 아빠는 지안이 좀 찾아봐야겠다. 너는 혹시 지안이가 올지 모르니 집에서 기다려. 네. 기우는 동네를 샅샅이 뒤질 심산이었다. 마음 같아선 지나가는 사람을 전부 다 부여잡고 우리 딸을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정신없이 찾다 보니 해는 점점 낮게 깔리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 지아는 고작 9살. 처음부터 그래야 했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림자가 더 길어지고 사라지는 밤이 오면 더 이상 지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로. 기우는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지안이니? 지안이야? 아빠, 너 지금 어디야? 누구 같이 있어? 나 매점 뒤에 여기 공중전화 박스. 삼거리 매점 뒤편 공중전화 박스. 지안이 있는 곳이었다. 기우는 지안이 있는 곳을 향해 힘껏 달렸다. 해는 거의 저물어 벽화들도 슬슬 으슥한 기운을 풍겼다. 기우는 전화를 끊지 않고 지안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응. 마침내 삼거리 매점을 끼고 돌았을 때 오르막길 가운데서 가로등 빛을 받고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봤을 때 그리고 그 박스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지안을 봤을 때 기우는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 빠르게 달렸다. 성인이 된 후 이토록 빠르게 달려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우는 지안을 끌어안고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세상의 끝에 섰다가 돌아온 것처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서 계속 골목을 돌았는데 어딘지 몰라서 계속 걷다 보니까 여기라서 아빠한테 전화했어. 잘했어 지안아. 기우는 지안을 껴안고 숨을 푹 내쉬었다. 안도의 숨이었다. 지안이 전화를 건 공중전화 박스는 집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다. 집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찾아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몰랐던 듯했다. 기우는 마음이 차분해지자 지안의 손을 잡고 꼼꼼하게 짚어가며 길을 알려줬다. 여기서 오르막 보이지? 오르막에서 셋까지 세. 그럼 골목 하나가 나올 거야. 그 골목 쪽으로 돌고 다시 셋을 세는 거야. 할 수 있지? 파란 그림 옆에 갈색 건물이 우리 집이야. 기억할 수 있지?
응, 응. 그 뒤 지아는 종종 길을 잃어버렸지만 공중전화 박스에서 집으로 가는 길만큼은 잊지 않았다. 어디에서 길을 잃든 어떻게든 매점 삼거리와 공중전화 박스까지 찾아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중학생이 될 무렵 지아는 더는 길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길눈이 어두운 지안이라도 6년간 살아온 동네는 이제 길을 잃으려야 잃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고향이 되어버렸다. 다음 해, 그 다음 해, 또다시 다음 해, 지안은 아버지인 기우를 마중 나왔다. 비가 오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떨어지는 비를 한참이고 바라봤다. 후두둑, 투두두둑, 시원한 소리가 귓가에 닿는 게 즐거웠다. 빗물이 가장자리에 떨어질 땐 높은 소리가, 가운데에 떨어지면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높고 낮은 소리가 한꺼번에 울릴 때면 이건 여름의 음악 소리라고 지훈에게 우기곤 했다.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면 잔뜩 쌓인 낙엽 중 하나를 골라 공중전화 위에 올려놓았다. 이곳을 찾는 낯선 이에게 편지를 전하듯 누군가 답을 해준 적은 없지만 다시 공중전화를 찾았을 때 낙엽은 사라져 있었다. 지아는 낙엽을 누가 가져갔을지 상상했다. 누군지 몰라도 가을을 좋아할 거라 확신하기도 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자신의 발자국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쌓여가는 눈은 지안의 발자국마저 덮어버렸다. 하지만 집으로 향할 때 다시 그 위를 밟았다. 아버지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 크기를 비교하면서 눈길을 걸으며 지안은 발자국이 사라지는 아득한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안이 기억하는 마지막 다음 해, 오빠 지우는 취업을 해 지방으로 내려갔다. 기다릴 아버지마저 떠나갔다. 그럼에도 지안은 계속 그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낮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해질녘이고 그곳에 있으면 언제라도 아버지가 돌아올 것 같았다. 항상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으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비가 내렸고 낙엽이 떨어졌고 눈이 내렸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대학에 합격한 지아는 정든 동네를 떠났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10년 만이었다. 지안 씨도 참 굳이 이렇게 후미진 골목에 자리 잡았어야 했어요. 간만에 차 좀 빌렸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돌았어. 주변에서 여기 보고 흥신소라고도 하고 뭔 부검소라고도 하고 사람 죽은 이유 찾아주는 곳이라니 뭐 내가 짜장면은 좀 시키긴 했지만 상우 씨도 이해하잖아요. 나름 역 주변에 있고 센터 운영 자금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요. 말해봐요. 여기로 온 이유가 있지? 보니까 매점 아주머니랑도 완전히 아는 사이더구먼. 어릴 때 지냈던 동네라니까요. 3년 전 심리부검센터를 개업하기에 앞서 여러 사무실을 찾아보던 지안에게 선택지란 많지 않았다. 대학원과 수련을 병행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는 남일이 되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초기 설립 멤버였던 상우였다. 상우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며 심리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엄청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졸업 학점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우에게 누군가와 비교해도 대단한 것이 있다면 친화력과 인맥이었다. 서울에서 수련을 받던 지아는 우연히 상우의 동기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소년 우울 지수를 조사하는 연구였다. 반년간의 연구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열린 술자리에 끼어든 인물이 상우였다. 프로젝트와 관련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끼어들고 대화를 나누는데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낯선이와 쉽게 어울리지 않는 지안에게도 상우는 동갑은 오랜만이네요 라는 거부하기 힘든 무기로 무척이나 쉽게 다가왔다. 지안은 상우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가 헛갈렸지만 곧 별 생각 없는 상우의 친화력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깨달았다. 첫 만남 후 잊을만 하면 상우에게 연락이 왔고 어느 순간 지안도 상우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 같은 계열에서 일하다 보니 술 한 잔에 스트레스를 줄줄 풀어내던 날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어쩌다 보니 지안이 성인이 되어 처음 사귄 친구가 상우가 되어버렸다. 그런 상우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심리부검센터 개업 때부터였다. 아는 부동산 형이 있는데 괜찮은 곳이 몇 군데 있대. 지안 씨 이번에 준비하는 일 얘기도 했는데 건물주가 괜찮아 하는 것 같더라고. 때마침 나왔다는 몇몇 상가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안이 어린 시절 자라온 그 동네였다. 지안은 그 상가를 콕 집어 상우에게 말했다. 여기 보고 싶어요. 여기요? 여기보다 더 깔끔한 곳도 있어요. 더 봐요. 아니요, 여기로 할래요. 좀 더 보는 여기가 좋아요. 상우는 지안이 이토록 고집 있는 성격이었나 싶었지만 말릴 이유는 없었다. 조금 후미지긴 해도 상권에 비해 저렴하고 평수가 잘 빠진 사무실이었다. 중개업자도 드문 매물이라며 한껏 지안의 결정을 추켜 세웠다. 지안은 망설임 없이 상우와 중개업자와 함께 센터 자리를 보러 갔다. 삼거리 매점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 회색빛 건물이었다. 외관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상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안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4층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바깥 모습과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큰 창 너머로 들어오는 빛과 생각보다 조용한 주변. 햇빛도 잘 드는 편이었고 초겨울이지만 그리 찬기가 넘치지 않았다. 건물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휑한 느낌이 들었지만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다. 천장 역시 생각보다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이었다. 가게 예약할게요. 자리를 옮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검게 피부가 그을린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가볍게 물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검이요? 거의 마지막 서명을 해갈 즈음 중개인은 놀란 듯이 되물었다. 아니, 부검이면 시체도 들어오고 그럽니까? 건물주께는 심리 관련 상담소라고 전해 들었는데. 저희도 실제로 시신을 볼 일은 없고요. 간단하게 심리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자살 이유나 원인을 분석하고 알아보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자살 예방을. 그러니까 부검소 뭐 그런 건 아니죠? 사무실을 보여줄 때 서글서글했던 중개인의 표정이 한순간 서늘해졌다. 지아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이 하는 일을 끝까지 설명하는 동시에 서명해야 하는 곳에 냉큼 서명을 마쳤다.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공인된 시설입니다.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애도하며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유가족의 심리 상담과 심리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금은 여기로 보내드리면 되죠? 네, 여기 500만 원. 돈 보내드렸습니다. 영수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를테면 심리상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적 부검을 진행하는 일 말이죠.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 가구가 채워졌다. 공간을 소개해준 상우는 자연스럽게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의 용도를 설명하느라 센터와 중개업소를 오갔다. 겸사겸사 사무실을 꾸리다 보니 지안에게 심리부검이 무엇인지 물어오는 날도 많아졌다. 같이 할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물은 것도 상우였다. 상우 역시 본격적인 활동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안의 일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상우 씨가 있으면 든든하죠. 지안은 선뜻 상우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혼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테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할 줄 아는 상우라면 같이 해도 좋겠다는 게 이유였다. 2주간 공사가 진행되었고 메인홀에는 상우와 지안의 책상이 각각 놓였다. 벽면으론 작은 탕비실 공간이 마련되었고 책장에는 관련 자료와 서류철이 꽂혔다. 한쪽 구석에는 유리가벽과 블라인드를 설치해 상담실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공사를 마칠 무렵에는 깔끔한 정자체로 쓴 4층 심리부검센터라는 간판까지 생겼다. 지아는 그때를 돌이켜보며 역시 상우와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상우는 생채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섬세하게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으니까. 상담이 잡히면 테이블 위에 리넨 커버를 씌운 티슈를 준비해 놓던 것도, 여러 종류의 차를 준비하고 대접하며 상대의 마음을 함께 풀어준 것도 상우였다. 그 섬세함을 보고 있자면 상우 또한 섬세하게 상처받아본 사람 같았다. 그 덕분이었을까? 심리부검센터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무사히 자리를 잡았다. 띠리리리링! 지안과 상우의 행동이 잠시 멈칫했다. 음악이나 라디오 하나 켜지 않은 조용한 센터의 정적을 깨는 소리였다. 지안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기 전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마음속 셋이 끝나는 순간 수화기를 들었다. 지안은 낮고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네, 심리부검센터입니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몰라도 얼핏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상우에게까지 들려왔다. 지안 역시 계속 네를 반복했다. 슬픔의 네, 공감의 네, 위로의 네, 질문의 네 등 다양한 네라는 말을 8번 정도 반복하고 나서야 지안이 말을 꺼냈다. 저희가 방문할까요? 아니면 직접 센터에 방문하시겠어요? 지안은 잠시 고민하는 여성의 대답을 기다리다 날짜를 확인하고 메모한 뒤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말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뵙겠습니다. 10여 분이 넘는 전화가 끝이 나고 상우와 지안은 서로를 바라봤다. 상우는 지안의 통화 내용을 따로 묻지 않은 채 지안이 건넨 메모를 받았다. 지안은 일정표에 메모 내용을 등록하는 상우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의뢰인은 여성이고 남편이 3개월 전에 투신 자살했대요. 지금은 산재 처리 소송 중인데 변호사 통해서 센터를 알게 됐나 봐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문 주신다고 했어요. 서류 준비할게요. 3년간 함께 일한 상우는 능숙하게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지안에게 의뢰인이 사정을 더 묻지 않는 것은 상우의 배려였다. 자신의 궁금증 때문에 지안이 누군가의 죽음과 그 슬픔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 말자는 다짐이었다. 일 처리를 하던 상우는 흘끗 벽면 시계를 봤다. 초침과 분침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의 한순간 상우는 확인하듯 물었다. 지안 씨, 이따 강하인 씨 사건으로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 저녁 7시 천안이요. 점심 먹고 준비해야죠. 지안은 슬며시 입만 미소 지어 보였다. 상우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를 뒤로 하고 새로운 일에 집중했다. 사무 일이 정리되어 갈 즈음 지안은 덤덤한 표정으로 출장 준비를 했다. 노트북, 관련 서류와 녹음기 2개, 서류 가방은 두툼하게 부풀어 올라 딱 봐도 묵직해 보였다. 지안은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짊어져 본 듯 가볍게 가방을 챙겼다. 지안과 상우 모두 그날이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자살했다.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 제대로 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위로받지 못한 채 그것을 알기에 센터에는 어떠한 음악도 라디오의 소리도 흘러나올 수 없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안은 익숙한 뒷골목으로 향했다. 좁은 오르막길 골목에 지안의 발소리가 울렸다. 공중전화 박스를 비추던 유일한 가로등은 전구가 오래되어 미묘하게 다른 가로등과 불빛이 달랐다. 드물었던, 그래서 특별했던 이 가로등은 이제 수많은 가로등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주변을 감싸던 낡은 집 또한 깔끔하게 리모델링해 오피스텔이 되었지만 그 공간만은 여전했다. 지안은 다시 그때 그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키가 자란 탓인지 구두굽 때문인지 천장이 낮게 느껴졌다. 지안은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틀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그 역시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지안은 마지막까지 전화를 끊지 못했다. 네, 이수연 작가님의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려봤는데요. 진짜 마지막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다면 후회가 좀 덜할까요? 미련이 좀 덜할까요? 죄책감이 좀 덜어질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상이란 것이 어쩔 때는 위로가 되는 것도 되지만 어쩔 때는 또 독약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왜? 상상에는 한계, 리미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기쁜 상상은 마음껏 더 기쁘게 부풀릴 수 있지만 나쁜 상상은 정말 최악으로 가잖아요. 지금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아내분을 두고 또 아내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진짜 어떠실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계셔주세요. 그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선가 찾아도 내가 옆에 있다.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이 하고 싶다는 거 그냥 다 하게 두세요. 후회 없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분명히 회복하시고 나으실 거라는 믿음은 좀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마지막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를 그냥 다 기다려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계시는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셔도 부재가 되면 분명히 후회되실 거라고요. 그때 그거 해줄 걸, 고민하지 말 걸, 아니면 시간이 얼마가 들든 하다가 멈추는 상황이 생겨도 그거 좀 해줄 걸, 그런 마음 안 갖게 그냥 다 해주고 다 기다려주고 뭐든 애를 써서 하는 거 다 옆에서 봐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하고 추억 엄청 많이 만들어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동영상도 찍어 놓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세 분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이겨내셔서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만큼 좋은 일이 없죠. 오늘도 여러분과 어떤 위로의 시간을 조금 가져봤는데요. 사실 소중한 것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오늘 누구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 하세요. 뜬금없다고 그래도 하세요. 저는 가끔 뜬금없이 그렇게 보내요. 봄이 온다, 환절기 조심해라, 보고 싶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되게 설렌다고 답장이 와요. 누나 기운 없고 힘들었는데 누나 톡 때문에 기운이 좀 나요. 그런 답장 들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요. 사실은 제 마음이 그렇게 특별히 막 기쁘고 밝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누군가 걱정이 되고 생각이 나서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저는 그냥 톡 하거든요. 그 방법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네. 자, 오늘도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 주세요. 읽는 약국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